60km는 좀 과했다. EV6의 렉서스 RZ 스티어링 휠. 렉서스 RZ는 전기 중형 SUV에 속하는데 좀 뭐라고 할까, 좀 강한 인상? 좀 싸나운 듯한, 요즘에는 싸나운 듯한 디자인이 하나의 첫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거든. 먼저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헤드램프하고 라디에이터 그릴인데,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 형상의 스핀들 그릴,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내연기관차하고는 좀 살짝 다르지. 그런데 그 틀은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그게 굉장히 날카롭죠. 그리고 또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주간 주행등이 켜져 있는데, 이게 L자를 상징하죠. 렉서스의 L자. 이 역시도 화살촉처럼 굉장히 직선이 강조돼서 인상이 강해요. 이건 또 프로젝션 타입으로 또 넣어놔서 약간 세련미를 더해줬고, 그리고 이 렉서스 엠블럼이 중앙에 들어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면은 살짝 그 블랙 색상을 넣고 크롬 재질을 적용을 해서 좀 뭔가 좀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이즈도 크네요. 그쵸. 차체 그 사이즈 대비해서 엠블럼의 사이즈도 키워서 좀 더 강렬한 인상, 이런 거를 주는데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이 보닛 상단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 라인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됐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지금 입체성을 은근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쏠리는 듯한 그 기울기가 좀 낮아지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차체가 낮고 와이드해 보이고 좀 강한 인상, 이런데 포인트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랙 색상을 적용을 해서 이것도 강하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디자이너가 작정하고 만들지 않았나. 이 색상이 블랙이 들어가면 좀 강렬하거든. 제가 만약에 이 RZ를 산다면 전 검은색으로 살 거예요. 어쨌든 뭐 전반적인 거는 강렬하다. 그리고 이제 인상이 뚜렷이 남는 각진 스타일이라는 것이 프론트 뷰 같습니다. 측면은 좀 어때요? 얘가 그 RZ는 중형 SUV에 속하는데 살짝 차체 사이즈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중형 SUV에 비해서 이 앞에서 봤듯이 그 날카로운 선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강렬하고 근육질 같은 느낌? 이런 그 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체적이어서 옛날 1960년대에 나왔던 포드 머스탱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육질 몸매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이내믹한 그런 공기역학적인 측면도 더해지고 있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브릿지스톤이 적용이 됐는데, 얘는 이제 18인치가 들어갔어요. 앞쪽 같은 경우는 235에 60 레디알로 편편비가 세팅이 됐고, 뒤쪽 같은 경우는 18인치 알로이 휠에 255mm 타이어. 이제 앞과 뒤에 사이즈가 달리 세팅된 거는 주행할 때 뒤에서 밀어주는 힘, 그리고 또 핸들링 할 때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거를 위해서 세팅을 달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휠하우스에는 블랙 색상의 클래딩을 적용을 시켰는데, 이뿐만 아니라 차체 하단에도 이렇게 가닛이 통일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이 블랙 색상은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에도 블랙 색상으로 처리를 했고, 또 사이드 미러 겉모습도 블랙 색상으로 처리를 해서 차체와 그 투톤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좀 살짝 보기 드문 스타일이지. 근데 이제 예전에 렉서스가 이렇게 그 디자인을 추가하면, 예전에도 봤듯이 RX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SUV 같은 경우 좀 스타일적인 느낌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충전 시스템 적용돼서 DC 콤보 타입 충전은 급속보다는 완속이 사실 배터리를 성능을 유지하고 그럴 때는 훨씬 더 좋죠. 이 배터리는 그 위쪽에 설치가 됐어요. 이쪽 하단에 쭉 배터리가 적용이 됐는데, 이 플랫폼 자체가 아주 셰시가 탄탄한 거, 강성을 강조한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차체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뒤쪽에서만 봤을 때는 와, 대형차인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높게 세팅이 돼서 이게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어 스포일러가
독특하게 돼 오, 있어요. 독특하게 돼 있네. 보통 이렇게 루프에 달려있는 스포일러가 하나로 쭉 일치가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라고 말을 해야 되나? 테일핀처럼 하나, 둘, 세 개가 적용이 돼서 공기의 와류를 갖다가 공기 역학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는데, 이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능이. 어쨌든 뭐 다운포스를 적절하게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건데, 이게 하나로 됐을 때와 지금처럼 세 개로 됐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얘는 자동차의 통신을 담당하는 안테나 역할을 할 거고, 근데 얘는 기능적인 기능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미적인 기능만 담당을 할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앙에 있는 것도 안테나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디자인이 살짝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도드라지게 돼 있어서 저거 역시도 공기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리고 여기 보면 아, 이게 완만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 그래서 이게 공기 흐름을 어떻게 이 와류를 갖다가 쑥 빼내는 역할. 그리고 또 리어 윈도우가 쿠페 스타일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돼 있는 데다가 여기도 리어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각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공기 역학이 좀 굉장히 신경을 쓴 그런 파트 같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스톱 램프가 있고, 렉서스 레터링이 적용돼 있고, 블랙 색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 안에 또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늘게 쭉 하나로 연결되는데, 이런 스타일은 좀 안정적인 측면, 균형감, 이런 거로 해서 디자이너들이 많이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도 양쪽은 또 이렇게 모서리는 각진 스타일이에요. 여전히 강렬한 인상. 디퓨저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 색상으로 그냥 통으로 처리를 했고, 리플렉터는 그냥 간단하게 얇게 처리를 했습니다. 머플러는 보이지 않고요. 비교적 편편하고 짐 싣고 닿는 데는 유리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한 500리터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골프백이 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많이 넣어놨네. 여기에도 공간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편편해서 사용하기에는 편의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실내는 뭔가 꾸밈 없이 가장 운전자나 탑승자나 사용하기에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측면이 강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14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데 터치 방식이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그립감이 굉장히 매끄럽고 좋아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있고, 지금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내비게이션 시스템, 또 음악을 활성화할 수가 있고, 음성으로 전화 통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주행 모드라든가 주행 보조, 운행 정보 등을 살펴볼 수가 있고, 충전 스케줄 이런 것도 좀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U 플러스 드라이브라고 해서 클릭해보면 뭐 지니 뮤직이라든가 차량 관리, 날씨, 뭐 팟빵, 긴급 출동 서비스, 이런 것이 적용이 돼서 모바일 TV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온도 조절 장치 뭐 이런 게 있고, 별도의 버튼류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에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시스템이 있고요. 시프트 노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얼 방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해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레버가 툭 튀어나왔었는데 지금 다이얼 방식이어서 뭐 편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쿡 눌러서 후진 또는 드라이브 또는 중립 이런 식으로 조율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눌러야 되는 거 그거가 이제 살짝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긴 컵홀더, 그리고 이 재질감이 괜찮습니다.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짐이 많이 들어가요. 짐이 많이 들어가서 충분한 그 수납 공간이 될 수가 있고, 우측 탑승자가 조수석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운전자가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질감이 이제 스웨이드 방식으로 시트라든가 이런 게 돼 있는데, 이게 뭐 가죽 재질을 좋아하는 소비자도 있을 거고 스웨이드 방식도 좋아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촉감은 주행할 때 타보니까 굉장히 그 안정적이고 안락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게 엉덩이가 쭉 들어간 것 같은, 푹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지금같이 이렇게 볼스터가 있어서 몸을 잡아줍니다. 그런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좀 개방감, 지금같이 색상을 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밤에 야간 운전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색상을 바꾸고, 또 이렇게 또 낮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색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스타일로 실내가 구성이 됐다라는 게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가장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트림하고는 옵션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얘는 장착이 됐는데 기본 옵션에선 빠지고요. 아울러서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죠. 얘는 이제 색상이 선택이 가능한 사양인데 사실상 주간에는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주간에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 시트의 내장재의 경우에는 기본 옵션은 스웨이드가 아니라 인조가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울러서 위에서 이렇게 채광을 조절할 수 있는 썬루프도 기본 옵션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문을 열 때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열고, 옛날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버튼 타입이어서 사용하면 편합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이 스티어링 휠에 붙어있는 이 버튼이 얘는 지금 터치 타입으로 적용이 됐어요. 맞아요. 얘가 이제 RX에도 장착이 된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최상위 트림을 선택해야만 삽시가 됩니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이 RZ 중형 전기 SUV 같은 경우는 실내가 굉장히 실용적인, 그리고 직관적인 스타일이어서 터치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뒷좌석이 좀 넓이가 어떠신가요? 중형 SUV 치고. 여기는 이제 RZ의 휠 베이스는 한 2850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뒷좌석에서 공간이 그렇게, 무릎 공간이 그렇게 적은 것 같진 않아요. 뒷자리에서도 이렇게 열선 시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겨울에 따뜻하게 앉아서 탑승할 수도 있고, 충전 C타입이어서 이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토요타나 렉서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이지. 1997년도부터 프리우스를 시작으로 해서 25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사실 대표했었는데, 지금 타는 차는 렉서스의 RZ. 그러니까 이게 렉서스 최초의 그 전기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그 변곡점이 되고 있어요. 이게 2년 전에 처음에 나왔다가 우리나라에는 작년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렉서스의 전기차 그 플랫폼인 ETN-GA 이 플랫폼을 적용한 첫 케이스거든.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공기 역학적인 설계가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차체 하단에 배터리가 적용되니까 셰시의 강성을, 스크래치 같은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지. 전반적으로 승차감이나 이 정숙성, 이런 점에서는 RZ가 굉장히 강점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는데 페달 그 담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절한 것 같고, 너무 소프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강하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세팅된 것 같고, 아직은 저속이라서 그런지 좀 더 봐야겠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 방식인데 일반 가죽 시트하고는 좀 다르지. 살짝 그 엉덩이가 푹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네.
그리고 이제 옆에서는 푹 감싸여진 상태에서 주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가죽 재질에 많이 익숙해 있었지만 이 스웨이드 시트 역시도 편안한 느낌은 받을 수가 있어요. 살짝 그 도로의 그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림이 살짝 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했는데, 제 차에도 스웨이드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아 그래? 예, 여름에는 진짜 너무 더워서 통풍 시트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겨울엔 따뜻하니 좋더라고요. 그렇지, 그러겠지. 그 색깔도 짙은 그 브라운 색상이어서 어떤 좀 젊은 층이나 이런 쪽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주행 모드를 살짝 바꿔봅시다. 주행 모드는 지금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터치할 수도 있고요. 노멀, 스포츠, 에코, 그리고 레인지, 커스텀 모드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레인지로 놓게 되면은 어쨌든 최대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드고, 일단 스포츠로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승차감은 좋아요. 안락한 느낌, 정숙하기도 하고. 요즘에 전기차는 이런 3가지 점에 있어서는 좀 비교적 공통적인 것 같아.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폭이 굉장히 크네요. 참고로 지금 뭐 경현씨가 서스펜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RZ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롯 방식이 들어가고 뒤쪽에는 WC-본이 적용이 될까요? 근데 이 앞쪽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주파수를 반응하는 그런 댐퍼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승차감이나 이 정숙성을 강조하긴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더 달릴 때 반응이 좀 한 박자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얘가 시스템 출력이 312마력 정도 되거든. 예. 이 차체가 그 중형 SUV에 속하는 건데, 차체의 길이라든가 높이 같은 경우는 중형 SUV에 비해서는 살짝 작아 보이거든. 근데 마력이 그 312마력이니까 좀 반응하는 게 지금 상당히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달릴 때 보면 이 모터에서 나는 고주파음, 이게 좀 뭔가 그 튜닝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가상 사운드입니다. 시트 아래에 스피커가 있는데 생각보다 리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 고주파음은 위잉 하는 거에서 이제 보통 끝나는데, 이제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부르는데, 이 액티브 사운드가 더해지니까 위잉 할 때 어떤 고저가 있어서 전기 모터의 고주파음을 사운드로 변환시키는 그런 느낌을 줘요. 사실 살짝 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단순한 고주파 음악으로는 좀 다르다. 예. 출력이 만만치 않은데 312마력이라는 게 수치적으로 300마력이다 310마력이다 하지만, 이게 물리적으로는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잖아. 예. 얘가 중형 SUV에 속하면서도 차체 중량이 한 2050kg 정도, 우리 둘이 탔으니까 넉넉하게 잡아서 2300kg 정도 된다 치더라도 이 300마력이 넘는 그런 출력은 이렇게 툭 튀어나가는 그런 맛을 확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가다 보면 엑셀을 콕 밟았다가 이쪽에 그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회생 제동 시스템을 적용하는,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하면 얘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경우에
이렇게 차가 멈추는 듯한 느낌 이런 걸 받죠. 반대로 이렇게 클릭하면 또 풀어주는 역할. 그래서 회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아까 오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운영이 되다 보면 살짝 울컥울컥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이 회생제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면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잖아요. 네. 원페달 드라이빙은 운전의 편의성도 높이기도 하고 다양한 강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좀 울컥하는 경우도 있고,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다 보면 차가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경우, 그러니까 운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냥 쑥 가버리는, 그래서 가끔 아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좀 주의를 해야 되죠. 지금 EV6에도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죠? 예, 있습니다. 그거 자주 사용해? 바퀴는 도심에서는 한 번씩 사용하는데 거의 도심에서는 이 주행보조를 키고 다니니까 거의 제가 악셀이랑 브레이크 거의 밟지 않습니다. 그런 면은 강점이 있어. 예, 생각보다 이 유철이 많은 고저차가 많은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반응은 좀 부드럽네요. 그렇지. 댐퍼의 반응이라든가 보면 처음에는 댐퍼가 길게 세팅이 돼서 이 승차감을 강조하나 보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앞쪽 서스펜션에 댐퍼를 또 주파수에 반응하는 거를 맥퍼슨 스트럿 그쪽에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 놓으니까 얘가 그 도로의 상황 이걸 다 파악하는 것 같아요. 렉서스 브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이 전기차에서 그 서스펜션에 댐퍼를 추가적으로 적용한 거는 아마 렉서스 브랜드에서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기차로서 그 강점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얘기할 때 뭐 굉장히 나긋나긋 얘기해도 이렇게 잘 들리고 정숙하고 부드러운 승차감, 그게 또 이제 핸들링 할 때도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이포 시스템이라는 게 적용이 하나 됐거든. 그러니까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하고 살짝 다른데, 이포 시스템 역시도 전자적으로 이 노면의 상태를 계속 제어를 해줘요. 그래서 앞쪽 그 서스펜션, 뒤쪽 후륜 이런 게 어떤 그 토크감이 100대 0에서 0대 100까지 이 제어가 돼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저 직진 안전성 이걸 조율해 준다는 거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는 것 같아. 이 렉서스 브랜드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탔을 때도 제네시스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서스펜션이 전자적으로 제어해주는 그런 것을 좀 돋보였었던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중형 전기 SUV여서 막 달리기를 위한 차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300마력이 훨씬 넘는 그런 출력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달리기 펀치력이나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데일리카로서의 그 기능, 굉장히 편안하고 이렇게 실용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가 310마력밖에 안 되는데 이 평평비가 이렇게 넓은 건 좀 특이하네요. 지금 이제 앞과 뒤에 한 60 레디알로 세팅된 거 같거든. 그 RZ가 결국은 이제 전기차로서의 정숙함이라든가 승차감을 해서 평평비를 높게 세팅하는 거죠. 트럭이라든가 버스 같은 경우 70까지도 해요. 얘는 이제 60 레디알로 세팅한 거는 흔치는 않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 토크감이 좋기 때문에 달리기도 많이 감안을 하거든. 근데 얘는 또 평평비가 그렇게 높게 세팅이 됐는데도 달리기 성능도 또 300마력이 넘으니까 그냥 뭐 무난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마침 이 창문 옆으로 타스만 전기차가 가네요. 아, 타스만? 예, 타스만 스파이크. 타스만 전기차? 예, 2026년도에 이제 나올 예정인데. 타스만 우리 좀 천천히 가볼까? 전기차, 현대차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건데. 기아차, 예, 기아의 타스만. 예. 저 타스만이 또 나름대로 좀 기대감을 많이 주는데 우리 뒤에 차에 있어.
지금은 살짝 옆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가솔린 모델을 선출시하고 2026년도에 전기차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파워트레인만 바뀌는 게 아니라 차체의 외장부터 해서 많은 게 바뀔 겁니다. 외장 소재나 기술들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요. 아, 지금 바로 제 왼쪽에 타스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제트 시승하는데 타스만이 나와서, 예, 타스만이네요. 타스만은 지금 가솔린 엔진만 적용이 됐거든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도 많이 그 픽업 트럭에 들어가는데, 어떤 친환경성, 이걸 감안해서 디젤 엔진은 질소산화물이 계속 배출되니까,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가솔린 엔진 모델입니다. 지금 이제 우장막이 쳐져 있어서 우장막에 쓰여진 그 전기차 모델입니다. 네, 배기구가 안 보이네요. 타스만 하여튼 기대가 돼요. 덩치도 크고 실용적이고 요새는 사실 이제 지나갑시다. 세그먼트가 파괴되는 것 같아요. 사실 RZ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중형 SUV로 불리긴 하지만 사실은 형태라든가 또는 그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크로스오버 스타일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스타일하고 어떤 그 펀트 드라이빙을 위한 스타일 이런 건 이제 구분이 명확하지만 일반 그 데일리카로서 활용할 때는 그 선이 자꾸 무너지는 경향이 있잖아. 생각이 들어요. 살짝 속도를 한번 내볼까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면서 풀 엑셀을 잠깐 했다가 또 발을 떼면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가서 차가 천천히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반응도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느리지 않아요. 승차가 너무 부드럽네요. 약간 ES처럼 막 부드러운 건 아닌데 이 스웨이드 시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살짝 와인딩은 아닙니다만 코너링 전자적으로 제어해 주다 보니까 이게 차가 뭐 롤링이라든가 미끄러짐 또는 쏠리는 그런 피칭 같은 것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수평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요 구간을 지나면 조금 더 그 핸들링이 가파른데 거기서 한번 다시 코너링을 해볼게요. 자,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안정적이야. 구간이 살짝 가파른 편이긴 해요. 그리고 고저차가 있어서 이렇게 위에 떴다가 내려오는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코너링 비교적 와인딩 모드에서 안정적으로 그 차를 제어하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하체가 굉장히 그 서스펜션이 물렁물렁한 것 같은데 단단한 느낌. 그래서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네요. 이런 승차만 BMW가 전체 특허였는데 옛날에 푸조가 그 유럽 차들의 성향이 되게 그 뭐지 핸들링이 좋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는다. 푸조 소형 SUV 차가 쓰러질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가고. 잘 돌아가고. 지금 한번 속도를 조금 내면서 여기는 정말 와인딩 로드인데 수평적이야? 네. 흐트러짐 없어. 지금 고개도 많이 치우쳐지지 않고 난 살짝 기울어졌는데 다른 이 정도 급의 SUV였으면 아마 더 젖혀졌을 거예요. 폰트 드라이빙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겠네. 단순히 그냥 데일리카로서 패밀리카로서 어떤 승차감, 정숙성, 뭐 안정적인 주행감 이런 거에 포인트를 뒀었는데 지금 사실 그 이렇게 와인딩 로드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어떤 운전의 재미
이런 것도 살짝 느낄 수 있겠네. 이 브랜드의 역사를 알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승차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렉서스가 이런 승차감을 선보였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이게 한결같이 부드러운 승차감만 추구하던 브랜드가 이런 첫 시도를 했는데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는 거면 대단한 거예요. 물론 이제 진짜 LC라든가 이런 정통 스포츠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고객을 타깃으로 해서 어떤 스포티한 맛도 강조를 된 거는 기영 씨 말이 또 일리가 있다고 봐. 차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옆에 K3 GT가 있으니까 굉장히 또 높아 보이네요. 차가. 옆에 QM6보다는 내가 전고가 1635mm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쟤도 중형이지? 예, 제가 중형. QM6보다는 차체 높이는 많이 낮아요. 예. 많이 낮은 건 사실이네. 근데 어쨌든. 그건 제일 넓은 것 같은데. 차체 사이즈는 아직 큰 건 아니지만, 예. 주행감이나 안정성, 승차감, 그리고 때로는 312마력이라는 출력을 통해서 프론트 드라이빙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얘가 주행거리가 377km를 예. 주행할 수가 있지. 한번 예. 충전하고. 그거는 어떻게 봐? 지금 경현씨가 전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제 EV6 롱레인지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컨디션에서는 완충 시에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이 찍히거든요. 근데 뭐 에어컨 키고 장거리 주행 간다고 하면은 내나 450km에서 400 초중반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립 컴퓨터상 찍힌 거 대비 한 10% 20%는 가감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300km 정도를 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행거리가 살짝은 좀 아쉽지 않나. 요즘에는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이제 충전 시스템이 많이 강화가 되고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또 어떤 유명 교수님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행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충전소가 곳곳에 설치가 되면 직장에 와서 충전시키고, 그것도 이제 완속으로 충전을 시키라는 얘기야. 예. 급속으로 하지 말고 완속으로 해서 배터리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이런 어떤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기 이제 꺼려 하시는 게 충전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써보면 내연기관 차량들 주유하는 것보다 더 편하거든요. 그래? 그냥 집에 들어갈 때 충전기 꽂아두고, 회사에서 꽂아두거나, 어디 마트 장 보러 갈 때 꽂아두고 하면은, 주유소를 별도로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여전히 내연기관 차를 현재 타고 있어서, 여기 우리 한번 전지턱. 과속방지턱 넘읍시다. 지금 60km예요. 예, 58km, 59km, 60입니다. 60이면 굉장히 센 건데? 지금 63? 저희가 모든 시승차를 60km로 여길 넘거든요. 지금이 60km예요. 60. 어우, 야, 이건, 아프다, 뒤통수. 60km는 좀 과했다. 어쨌든 전자적으로 제가 하는데 60km는 살짝 충격이 있어요. 불쾌한 충격은 아닌데 이 충격의 강도가 좀 세요. 예, 정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뒤통수가 아픕니다. 어쨌든 뭐 60km는 우리 다음부터는 50km 가자. 사실 여태까지 타본 차들이 다 60km에서 꽤나 준수한 성적표를 냈는데 60에서 55km. 예. 55로 갑시다. 55. 이게 방지턱이 우리나라는 이게 높이가 10cm가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는 10cm인데 우리나라만 20cm 되는 경우도 있고 저기가 살짝 높아요. 저기가 높죠. 예, 저기가 한 20은 되는 거예요. 예, 일반적인 방지턱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또 가파르기도 하고. 그리고 얘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가격 이야기가 하니까 또 이제 웃음이 나오는데, 베이스 모델은 8,300에서 400만원 정도 되고요. 슈프림. 예, 슈프림 모델.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모델 가장 최상급 트림이 9,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차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종이 BMW iX3 그리고 i5가 있겠고요. 제네시스의 경우에는 G80 베이스 모델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경쟁 대상이 없어요. 모델 3
퍼포먼스나 사이즈 봤을 때 모델 Y? 모델 Y가 적합할 것 같아요. 모델 Y 퍼포먼스 모델 뭐 이제 하이랜드 나오고 나서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뚜렷한 비교 대상이 없네요. 하여튼 전기차 시대 소비자들이 적절히 판단하셔서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렉서스 RZ를 타고 있고요. 운전자를 교대했습니다. 살짝 퇴근 시간 직전이라 자유로가 조금 통행량이 있는 편인데 조금 그래도 타이트하게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급 차종을 생각을 해보면 BMW i5가 있을 거고요. 반급 아래에 있는 iX3도 있을 거고요. 뭐 사실 9천만원대 전기차에 대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예 저렴하게 가던가 아니면은 이 5, 6천만원대 보통 높아봐야 이 7천만원대까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급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데 그 중에서도 꽤나 승차감이 도드라지는 편이에요. 왜냐면 보통 i5 같은 친구들은 이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공차 중량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을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편안한 승차감이 나오지도 않고요. 또 오히려 둔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거든요. 근데 이 단단함과 부드러움 사이 그 사이의 타협점을 꽤 잘 찾아낸 모습입니다. 저는 기아의 EV6를 지금 2년째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EGMP 기반 차량들과 비교를 하면 승차감은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EGMP 차량도 꽤 완성도가 높은 편인데 이 평가 기준이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땐 렉서스의 승차감이 훨씬 더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이면서도 주행시에는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다만 이 어떠한 특정 임계치에 벗어나는 진동과 소음에 대해서는 이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EGMP가 훨씬 앞서는 느낌이고요. 그에 반면에 주행 질감이라든가 악셀 필링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가 훨씬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속도로 달리고는 있는데 앞에 차가 없어서 잠깐만 밟아보면 중고속 영역대의 토크감은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기아 차들이 토크감이 더 높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단순히 스펙상으로만 보면은 렉서스가 훨씬 더 높은데 왜 이 가속 성능에서는 조금 뒤처지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에 반면에 이 출력은 높은데 전비는 꽤나 잘 나오는 편이에요.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지금 자유로를 타고 넘어가고 있는데 평균 전비가 한 6.2로 나오고 있네요. 지금 6.1로 나와? 예, 제 중간에 초기락을 한번 해서. 근데 저희가 지금 악셀을 좀 풀악셀을 깊게 밟고 에어컨도 작동을 시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6.2km가 나오는 건 꽤나 준수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컨디션, 이 정도 날씨면 모든 전기차들이 효율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꽤나 돋보이는 정도거든요. 제가 EV6를 운용을 할 때는 평상시에 4.5km에서 5km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물론 좀 주행 상황이 좋고 좀 정속 주행을 하다 보면은 높게는 한 6km까지도 간헐적으로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 렉서스는 꽤나 효율이 좋은 편이에요. 그에 비해선 제가 지금 정속 주행을 하지도 않았고 이 교통 흐름에 탄력적으로 주행을 하는데도 이 정도면은 꽤나 뛰어난 수준입니다. 반면에 제동 성능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EGMP 차량들도 회생제동을 끄면 브레이크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얘 역시도 얘는 그 폭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편입니다. 물론 이 차를 가지고 레이스를 할 건 아니지만 조금만 깊게 밟아도 보통 한국의 운전자들이 익숙한 만큼의 제동 능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조금 짧게 타봤는데도 느낄 정도면 다른 운전자분들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얘가 전기 중형 SUV다 보니까 예.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동성을 좀 날카롭게 세팅하는 반면에 얘를 이제 데일리카, 뭐 패밀리카에 속하니까 그런 거에서는 좀 한 박자 느슨하게 세팅할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칭찬할 만한 점은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내연기관 차량들 못지않다고 볼 수 있고요. 이 SUV 차체의 특성, 이 한계점의 특성에서 나오는 한계점도 꽤나 잘 타협해낸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티어링을 조금만 움직여도 차가 즉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SUV임을 감안하면은 피칭과 롤링도 꽤나 준수한 수준이고요. 거의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 예, 세단에 준하는 승차감을 보이네요. 지금 이제 경현 씨가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지금 움직이니까 제 몸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 이제 서스펜션 그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그 댐퍼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댐퍼가 그 주파수, 그러니까 이쪽 도로의 상황이라든가 지금 주행 모드가 스포츠 모드일 텐데 거기에 맞춰서 제어가 되니까 이 스티어링 휠의 그 반응도 굉장히 빠르게, 한 박자 빠른 것 같아요. 핸들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댐퍼 시스템은 렉서스 ES나 LM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고급 댐퍼 옵션하고는 조금 다른 그렇지, 많이 개념이에요. 다르지. 주파수니까. 걔네는 뭐 100만원, 200만원 추가면 기본 하체 세팅에서 이걸 강화를 시켜주는 거지, 얘처럼 주파수를 탐지를 해가지고 반대 주파수를 쏴주고 이런 전자식 기능은 없습니다. 그게 렉서스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적이고 어떤 그 차체의 반응, 이게 한 박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렉서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해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렉서스를 운용하시던 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렉서스가 아니라 독일 3사 차량들의 승차감과 비슷한데 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독일차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렉서스 E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 속도에서는 되게 구름을 둥실둥실 이렇게 떠가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이는데, 난 좀 부드러운데? 이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단단하더라고요, 차가 지금. 저는 이 정도 승차감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직진성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지금 차선 변경을 하고 핸들을 곧바로 원상복귀를 시키면은 별도의 보타가 필요 없고요. 그냥 평상시 주행할 때도 별도의 보타가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12년도에 현대자동차가 YF와 HG, 그랜저 HG에 장착했던 MDPS가 한참 문제가 됐었죠. 걔네가 이제 자석 현상도 있었고 직진을 똑바로 못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지금도 특정 브랜드 일부 차종들은 직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잘합니다. 얘 너무 기본인가요? 이 정도 가격대에. 근데 그만큼 이 차가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전기차들의 경우에는 승차감이 굉장히 극과 극에 달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운동 성능은 뛰어난데 너무 딱딱했어요. 단단하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했고요.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EGMP 차량들은 거의 물침대 수준으로 차가 불렁불렁거려요. 근데 얘는 이 딱 그 중간에 타협점을 내놨거든요. 실제로 가장 최근 사례로는 폴스타4가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얘는 폴스타4보다는 한층 더 정제되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줘요. 그래서 폴스타4가 30대에 성공한 남성들을 겨냥한 차라면 얘는 거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모든 연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렉서스, 토요타 고유의 그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안락감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이어온 차체 설계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지금은 차들이 살짝 막히고 있어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제가 한번 켜봤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켜봤는데요. 자,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생각보다 차선은 잘 물고 가는 편이네요. 계기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기판의 레이아웃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시인성도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계기판의 밝기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눈에 쫙 하고 이 펼쳐지는 이 밝은 맛이 없어요. 메인 디스플레이의 밝기와 비교를 해봐도 많이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요. 그 세팅 안 되나?
이게 되긴 하는데 이게 최대로 밝힌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밝기가 다르다는 거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메인 디스플레이와 클러스터의 조도가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야간이 되면은 같이 밝기가 어두워지고 주간에는 밝아지고 하겠지만 이 메인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의 밝기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사소하지만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완성차들이 계기판과 메인 디스플레이의 이 밝기가 연동이 되는데 조금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되게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좋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막 햇빛이 들어오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시인성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안 보여? 예, 어두운 데서는 잘 보이는데 그에 반면에 이 계기판의 반응 속도나 폰트, 레이아웃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칭찬할 만합니다. 여기선 보이는데? 이게 제대로 밝게 한 겁니다. 여기서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도 환하진 않아. 근데 렉서스가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기술력으로 유명한 토요타 렉서스가 이걸 못해서 안 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 핸들의 소재가 정말 예술이네요. 매끄럽지. 정말 부드럽고 매끄럽고 이 매끄러우면서도 핸들에 이 착 달라붙는 맛이 정말 예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RZ의 스티어링 휠 그 소재가 잡았을 때 그립감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부들부들 굉장히 매끄럽고 예. 오히려 LS라든가 예, RX 뭐 이런 애들보다 더 이런 차보다도 좋았던 것 같아. 지금 핸들 질감이 진짜 좋아요. 핸들, 사이즈도 그렇고 예, 림 핸들만 떼가고 사이즈도 싶은데 핸들만 떼가? 이 EV6의 렉서스 RZ 스티어링 휠 제가 EV6의 단점을 꼽자면 이 핸들, 너무 핸들이 가볍고 조절도 안 되고 승차감도 낭창낭창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얘는 뭐 그에 보면 현대기아차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전 다시 차 사더라도 똑같이 살 건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